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31편 철의 왕국 가야. 우리는 한반도에 마한, 진한, 변한이 존재했던 시기를 삼한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원삼국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한이 백제가 되고 진한이 신라가, 그리고 변한 지역의 소국들이 우리가 지금 탐색하고자 하는 가야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한, 진한, 변한이 똑같은 시기에 일거에 백제, 신라, 가야로 변한 것은 아니죠. 먼저 경북대 주보던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마한, 진한, 변한 세력이 그대로 신라, 백제, 가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해 나가면서 세력 관계에 이제 변동이 나타나는 거죠. 대체적으로 4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4세기 전반에 아무래도 북중국 지역의 5호 세력이 중국 내륙으로 중원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변화 속에 북쪽에 있던 고구려 세력이 남쪽으로 이제 치고 내려오니까 이게 파동이 일어나게 되고, 정치 파동이 일어나서 이제 재편의 과정을 이제 밟게 되면서 마한의 중심 세력에서 백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한의 중심 세력에서 아마도 사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로의 경우만 해도 주변의 소국들과 대등한 처지에 있다가 진한 연맹체의 일위국이 되고 연맹체 내부의 다른 소국들과 상하 관계를 맺으면서 통합시켜서 신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제, 신라와는 달리 변한 지역에서는 이런 강력한 통합 세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채훈은 자신의 논문 복원 가야사의 서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한의 역사에서 광주 고읍의 백제국을 중심으로 마한 지역이 통합된 것이 백제요, 경주의 사로국을 중심으로 진한 지역이 통합된 것이 신라지만, 변한 지역은 끝내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가야라고 불리는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기존의 마한은 새로운 이제 정세 변동에 편타 가지고 뭔가를 이제 적극적으로 뭐를 새로 만들어 나가려고 중국 본토와 교섭해 나가고 뭔가 변화를 추동해 나가는 이런 분위기에서 낭랑대방이 멸망하면서 내부 결속력을 강화해 가지고 백제가 등장하게 되고, 또 이 진안 지역에서 사로가 이제 4세기 전반에 사로가 중심이 되어서 전환해 나간 반면에 김해에서는 통합 세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통합 세력이 안 나타나는 그 이유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고대사의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나 비록 마한의 백제와 진한의 신라처럼 다른 세력들을 장악해서 통합을 주도해 나가는 세력은 아니었으나 변한 지역의 소국들 역시 필요에 따라서 연합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야 연맹체라고 부릅니다. 이 연맹체의 중심 세력은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전기에는 김해의 가락국, 그리고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가 됩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가야 소국들이 연맹체를 결성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연맹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도 그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4세기에는 소국 연맹 형태가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가야 소국들이 김해의 금관국, 즉 가락국을 중심으로 연맹체를 만들었다면 그 지리적 범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은 홍익대 김태식 교수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문헌 사료의 기록도 그것을 국명을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국명하고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전기가야의 강역은 지금의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부산, 그리고 서쪽으로는 창원, 요 낙동강 하구 지역을 이루고 있었던 그 세 지역이 문화적인 중심지대를 이루고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낙동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서 낙동강 양쪽이요. 김해를 중심으로 낙동강변의 양쪽을 따라 올라가면 창원, 창녕, 양산, 고령을 거쳐서 북쪽 한계선이 김천, 추풍령에 이르고 서부 경남 지역으로는 진주, 산청, 거창 등 소백산맥 안쪽의 대부분 지역이 포함됩니다. 물론 4세기 후반 무렵에는 소백산맥을 넘어서
전라남도의 일부 지역까지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지만 그들 지역은 가야 연맹체를 나타내는 변진 12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가야의 소국들이 김해 세력을 중심으로 연맹체를 결성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칭으로는 그냥 가야로 표현되는 가야 연맹체가 외부 세력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는지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우선 신라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들춰보기로 하겠습니다. 혁것의 거서간 19년 정월에 변한이 나라를 바치며 항복해왔다. 신라본기에 나타나는 최초의 가야 관련 기록이 바로 이 대목인데,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가 19년째 제위하던 해라면 기원전 39년이 됩니다. 기원전 39년에 우리가 가야라고 부르는 변한이 일찌감치 신라의 나라를 바치고 항복해버렸다면 가야는 역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기원 후 3세기 중엽의 상황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삼국지 위서동의전을 보면 진화는 처음에는 6나라였던 것이 차츰 12나라로 나누어졌다. 따라서 변한과 진한을 합하면 그 소국들의 수가 24국에 이른다. 그 중에서 12국은 마한의 진왕에게 부속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원 후 3세기 중반까지도 신라 지역과 가야 지역은 각각 12개의 소국들로 나누어져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마한의 진왕이 사만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까마득한 기원전에 혁거세가 나라를 세울 때 가야 지역, 즉 변한이 통째로 항복을 해왔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죠. 그렇다면 신라본기에는 왜 이렇게 올라 있는 것일까요? 삼국지를 보면은 변한은 3세기 중엽에 이미 12국으로 있었고, 신라도 그 당시엔 12국으로 있었고 12나라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록은 후대에, 즉 변한의 후손인 가야가 신라에게 망한 건 AD 562년인데 AD 562년 이후에 가야 지역이 전부 다 신라 지역이 된 것을 그 신라 역사가들이 자기들이 시조왕 때부터 이미 변한은 다 신라 땅이었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장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가야가 항복을 해왔다는 내용의 기록은 서기 562년에 등장하여 오를 텐데, 가야는 애당초부터 신라 땅이었고 시조인 혁거세는 변한이 저절로 항복해올 만큼 위대하였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혁거세 제위기간의 기록 중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도 있습니다. 신라의 호공이 마한의 사신으로 갔을 때의 일을 기록한 부분인데요. 너희가 신라 왕이 보낸 사신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자고로 진한과 변한은 우리 마한의 속국이었는데 근년에는 공물도 보내지 아니하니 대국을 섬기는 예의가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단 말이더냐? 우리 신라는 두 성인이 나라를 세운 후로부터 인사가 바로 잡히고 천시가 고르고 곡식이 창고에 가득하여 백성들이 서로 공경함으로 진한 유민은 물론 변한 유민 그리고 낭랑과 외인에 이르기까지 두려운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자가 없사옵니다. 그러나 우리 임금께서는 워낙 겸허하셔서 저를 사신으로 보내 수교를 청하니 과분한 예의라 할 만한데 대왕께서 이토록 노하시니 어찌된 일이옵니까? 저놈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것이냐? 저 버릇없는 놈의 목을 벨 것이니 당장 끌고 가서 하옥하도록 하라! 일이 그렇게 되었는데 좌우에서 가난한 신하들이 있어서 마한왕이 신라의 호공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록에서 나라를 세운 두 성인이란 혁거세와 왕비를 일컫습니다. 이때 이미 진한은 물론이고 가야 지역인 변한 사람들까지 신라를 두려워하여 자진해서 복속해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니 넘어가기로 하고, 그렇다면 신라가 마한에 대해서 이 정도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언제쯤이었을까요? 김태식 교수는 그 역시 기원 후 3세기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라고 분석합니다.
명목상으로나마 3세기 당시에 진안보다는 변한이 마한의 진왕에게 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크게 봐서 사만 전체에 미치는 마한의 교역상 주도권은 인정된다고 해도 늦어도 3세기 이후에는 마한에 대하여 진안이 변한보다는 좀 더 독립적인 지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에서 신라가 초기에 마한에게도 대항할 수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한 것은 적어도 3세기 정도로 본다면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 파사 이사금 23년의 기록을 보면 이미 혁거세 때 신라에게 항복을 했다던 가야의 김수로 왕이 그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음즙벌국과 실직곡국이 서로 지역의 경계를 다투다가 왕에게로 와서 이를 판결해달라고 청하였다. 신라국 대왕 마마, 그곳은 분명 우리 음주벌국의 땅이 틀림없사온데 실직곡국에서 자꾸만 경계를 이탈하여 노략질을 일삼고 있는 것이옵니다. 아니옵니다, 대왕마마. 그 지역은 분명 우리 실직곡국의 것이온데 음즙벌국 쪽에서 불법으로 점령하여 반환을 요청하였던 것이옵니다. 마땅히 우리 실직곡국이 주인임을 확인해 주셔야 할 것이옵니다. 사실이 아니옵니다, 대왕 마마. 틀림없사옵니다, 대왕마마. 어허, 이제 그만들 다투라. 짐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 금강국의 수로왕은 연로하시고 지식이 많으시니 그분을 불러서 어찌했으면 좋겠는지 판단을 맡기도록 해야겠다. 사신은 지금 즉시 금강국으로 가서 수로왕을 모셔오도록 하라. 여기 등장하는 음즙벌국은 경주 북쪽의 안강 지방에 있었던 소국이었고 실직곡국은 동해안의 삼척 지방에 있었던 소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소국은 신라가 연맹장으로 있던 진안 연맹 재소속돼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소국 간에 영토 분쟁이 일어났는데 연맹의 맹주격인 신라 왕이 해결을 하지 못하고 김해에 있는 가락국의 수로왕에게 분쟁의 해결을 부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신라 파사왕의 초빙을 받은 수로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양쪽 주장을 잘 들었느니라. 짐이 신라왕의 청을 받았으므로 합당한 판결을 내릴 것이요. 두 나라 사이에 분쟁이 일고 있는 그 땅은 마땅히 음즙벌국의 소유가 되어야 할 것이요. 그리 판결을 내렸으니 따르도록 하시오. 파사 대왕께서는 짐의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경험이 많고 학식이 높으신 금강국 대왕의 판결이니 어찌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신라 파사왕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신라 파사왕이 진안 지역의 연맹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을 이제 해결하는 것을 보이는 건데, 그 당시에 이들의 그 분쟁이 굉장히 첨예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왕도 신라 왕이 어렵게 여겨서 금강국 수로왕을 모셔서 그분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로가 그 회의를 주재해서 그 땅을 그들 사이의 강역을 음즙벌국, 즉 안강 지방에 있었던 소국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로왕을 초빙해서 신라가 연맹장으로 있던 진안 소국들 간의 분쟁을 해결했다는 이 기록에 대해서 경북대 주보돈 교수는 이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라 사람들이 금강 세력에 대한 초기의 어떤 위상을 그렇게 아주 상당한 세력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바다를 통한 그쪽의 해상활동, 저 실직국이나 음즙벌국이 바다 가까이 있었던 그런 세력들이고, 따라서 김해 세력들이 상당히 바다를 매개로 했을 때 상당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두 소국 간의 영토 다툼으로 생겨난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즉시 육부의 수령들에게 전하라. 금강국 수로왕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니 짐은 수로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것이다. 각 부에서는 귀빈을 맞이할 대표를 속히 보내도록 이르라. 이렇게 해서 신라 왕실에서 수로왕을 위한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고, 신라의 육부에서는 수로왕을 접대하기 위한 그 잔치에 각 부를 대표하는 접빈주를 파견하였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라의 바사왕은 육부에 명령하여 모이게 하고 수로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오부에서는 모두 이찬을 보내서 접빈주를 삼았으나 오직 한기부에서만 벼슬이 낮은 사람을 보내 접빈주를 삼았다. 낮은 직급의 벼슬아치를 신라에 보냄으로써 수로왕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셈인데, 김태식 교수로부터 그 배경을 들어봅니다. 금관국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해서 해운을 주도하던 나라였고, 신라 육부 중에 하나였던 한기부는 경주나 울산의 그 동해안 지역에 있었던 세력입니다. 그래서 역시 주변 지역에 대한 해로를 중시했던 나라인데, 수로왕의 결정에 그 한기부가 반발한 이유는 그 금강국으로부터 사로국을 거쳐서 실직곡구까지 가는 연안 항로에 얽힌 이권 다툼 때문이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가 그 금강국 수로왕이 음주벌국을 손을 들어주자 그 한기부의 이권이 훼손된 거죠. 신라 육부 중에서 한기부의 우두머리가 수로왕을 위한 잔치에 격에 맞지 않는 접빈주를 보낸 문제는 신라 내부의 문제일 것 같은데, 가락국, 즉 금관국의 수로왕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짐을 심히 모독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가 없다. 여봐라, 당장에 한기부로 달려가 한기부 수령의 목을 베어오도록 하라. 이에 수로왕의 신하 노타마리는 군사를 이끌고 가 한기부의 수령인 보제를 죽이고 돌아갔다. 그러나 노타마리는 한기부의 보복에 두려워 음즙벌국의 수령 타추간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신라 바사왕은 음즙벌국에 사신을 보내 노타마리를 내놓으라 했으나 타추간이 보내주지 않으므로 바사왕은 크게 노하였다. 내 음집벌국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군사들은 출동하라! 바사왕이 노하여 음즙벌국을 정벌하니 그 수령이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하였다. 이때 실직곡국과 압독국도 항복하였다. 애당초 소국 간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관국의 수로왕을 초빙했던 것인데, 사건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었고 결말도 좀 의외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신라와 가야가 각각 주변 소국들의 문제를 중재하는 연맹장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 육부가 중앙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신라 주변 소국들에 대한 최종 권위가 이 사건 이후 신라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점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사이사금 23년전은 그 가야나 그 신라의 맹주국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사라고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기록된 이 사건의 내용이 어느 시기의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전기 가야 시기에 진한 연맹체의 수장이었던 신라와 변한 연맹체의 맹주였던 김해의 가락국 혹은 금관국이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기록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사왕 8년에는 또 이런 기록이 보이기도 합니다. 파사 이사금 8년 7월에 왕이 명령하였다. 짐은 부독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서쪽으로는 백제와 이웃하고 남쪽으로는 가야와 인접하였는데 덕은 능히 백성들을 편안케 하지 못하고 왕의 권위는 그들을 넉넉히 두렵게 하지 못하니 마땅히 성루를 구축하여 그들의 침범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가소성과 마두성을 축조하라. 가소성, 마두성, 갓, 그 다음에 말머리 이런 것들은 너무나 흔한 지명들이라 여기서는 정확한 지명을 비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시 낙동강 변의 어느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후로 마두성을 둘러싼 그 파사왕대 그 전쟁, 그리고 가야인이 뭐 남쪽 변경을 습격하였다든가, 파사 이사금대에 계속해서 마두성과 관련된 그 가야와 신라의 그 이 전쟁 기사가 쭉 나오고 있는데, 역시 크게 봐서 3세기 후반대 전쟁이라고 보이고요. 전기 가야의 활동상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하다시피 한 기록이 바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인 탓에 우리는 이 기록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야와 신라의 관계가 다툼과 갈등으로 치닫는 듯합니다. 그 내용들이 잠옷 전투적인데, 가야와 신라의 첫 번째 전투는 탈해 이사금 제위 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해 이사금 21년 8월에 아찬 길문이 가야 군사와 황산진 어기에서 싸워 1000명을 참액하였으므로 길문을 타진찬에 승진시켜 그 공로를 포상하였다. 지금은 낙동강이라는 이름이 낙동강 수계 전체를 일컫는 명칭이 됐지만, 고대에는 같은 줄기 강이라도 지역마다 이름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황산진 역시 낙동강 줄기이긴 한데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하구 쪽의 명칭이었습니다. 주보돈, 김태식 두 전문가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산진구라고 하는 게 지금은 양산으로 내려가서 양산 근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마 그 수로 교통상의 굉장한 그 요충지였고, 신라 쪽에서 가야의 어떤 세력 범위도 바로 그 깊숙이 들어왔던 낙동강 유역의 만 일대를 전부 김해 세력이 관장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 지역을 이제 낙동강 유역으로 진출해 들어가서 중요한 통로를 신라가 장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 보여줍니다. 그 기년은 정확하게 그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고요. 신라는 지금 저쪽에 그 이 경주 지방에 있는 세력이고, 김해는 그 낙동강의 서쪽에 있는 세력인데, 황산진 어구에서 김해 가야군과 신라군이 싸웠다는 거로 봐서 이거는 두 소국들의 전쟁이 아니라 두 연맹장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라 연맹과 가야 연맹의 전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기사는 AD 1세기 초에 일어난 거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AD 1세기 초에 일어난 것일 수가 없고, 이미 낙동강 동쪽에 대한 신라의 패권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낙동강 서쪽에 대한 가야의 패권이 확정된 이후의 전투라고 봐야 됩니다. 삼국사기에서 이 기사는 탈해 이사금 21년, 서기로는 기원후 76년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신라가 진안의 연맹장 지위를 붙이고 김해의 금관국 역시 가야의 연맹장을 확보한 기원후 3세기 후반쯤의 사실일 것이다. 김태식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초반부에 실린 기록으로서 마지막 내용은 서기 115년에 해당하는 신라의 제6대 왕 지마 이사금 시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마 이사금 4년 2월, 가야가 남쪽 변방을 침범하였다. 7월에 왕은 친히 가야를 정벌하기 위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다. 자, 강을 건너 가야의 진영으로 돌격하라! 신라 군사는 황산하를 건너 가야 땅으로 진격하였다. 황산하는 낙동강 하류를 말합니다. 이번에야말로 가야 군사를 무찔러서 다시는 우리 신라의 변방을 기웃거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기병과 보병들은 나를 따르라. 그런데 가야에서는 숲속에다 군사를 숨기고 기다리고 있었다. 왕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군사를 통솔하여 앞으로만 나아갔는데,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런, 복병에게 포위당했구나. 큰일 났다. 자, 포위망을 뚫고 퇴각하라.
왕은 군사를 격려하여 간신히 포위를 뚫고 퇴각하였다. 그리고 1년 뒤인 지마 이사금 5년, 신라는 또다시 가야 정벌에 나섭니다. 왕은 장병들을 파견하여 가야로 쳐들어가게 하고 이어 왕은 정병 만을 거느리고 따라가니 가야에서는 성을 둘러 군사를 정비하고 굳게 지켰다. 이번에는 기필코 성을 함락하여 적의 항복을 받아낼 것이다. 성 안에 있는 가야군이 지칠 때까지 이곳에 진을 치고 기다릴 것이니라. 아니 갑자기 웬 비가 이리도 심하게 쏟아지는 것이냐? 어허, 하늘이 우리를 돕지 않는구나. 오랫동안 비가 내렸으므로 왕은 군사를 돌려 퇴각하고 말았다. 양산이나 그 이 부산 쪽에서 황산화를 건넜다 하면은 바로 김해시입니다. 지금 김해시 권역인데 김해시 권역에 지마 이사금이 그 친히 신라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가 크게 패했다, 달아났다라는 기록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지마 5년에도 가야를 치게 하고 정예군사 1만을 거느리고 왕이 뒤따랐는데 역시 악천후로 인해서 별 성과 없이 돌아왔다. 물론 신라와 가야의 이 전투 역시 2세기 초반인 서기 116년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3세기 후반에 있었던 일을 앞당겨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안의 연맹장인 신라와 변안의 연맹장인 가야가 팽팽한 군사적 대립을 보였던 시기가 바로 3세기 중반이었다는 얘기죠. 이 기록을 끝으로 신라와 가야가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내용은 일단 뜸해집니다. 김해 세력을 중심으로 한 가야 연맹체가 대외 교류에 있어서 전략 물품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철 제품이었다. 이런 내용을 얼핏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가야는 철을 어떻게 생산했고 어떤 루트를 따라 외부 세력과 교역을 했는지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가야를 철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철을 어디서 생산해서 또 어떻게 재련했을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태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철은 철광산에서 나오는 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낙동강 하구에서 이렇게 채쳐서 이렇게 걷어내는 사철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지금 학자들에 따라서 낙동강 하구에 사철을 했을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김해 지역에는 노두 철광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노두 철광상이라는 것은 광맥을 뚫고 들어가서 철광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길거리 지표상으로 그 철광상의 그 상맥이 나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파기만 하면은 철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철하면 우선 광산에서 철광석을 캐내서 그 철광석을 재련하여 쇠를 얻어내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하천의 모래를 채로 쳐서 사금 속에 섞여 있는 금을 얻어내듯이 같은 방법으로 철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사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암석 중에 포함되었던 자철광이 작은 알갱이가 되어 흘러서 강이나 바다의 밑바닥에 퇴적된 광물을 사철이라고 한다. 근대 제철업이 발달하기 이전까지 풀무에 의한 제철의 중요한 원료가 바로 사철이었다. 따라서 가야 사람들은 낙동강 하구의 모래를 채로 쳐서 쇠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철을 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광산에서 철을 캐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당시의 철광을 찾아내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전해져 내려오는 지명 등을 단서로 삼아서 철을 생산했던 곳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기록인 신증 동국여지승랑과 세종실록 지리제 등의 문헌에는 김해, 창원, 밀양, 합천, 양산, 안동 등지의 옛 가야 지역에 철산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불무골, 쇠똥섬, 금곡, 야로, 생철, 생림과 같은 철의 산지를 암시하는 지명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가야 당시에도 철을 생산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들 지역에서 실제로 쇠똥이라고 불리는 철제나 재련로가 발견되기도 했으나 대개 6세기 전반에서 7세기 전반의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 박천수 교수는 이들 지명 중에서 합천에 있는 야로라는 지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장장이나 대장간을 나타내는 야자와 용광로를 나타내는 화로로자를 쓰는 야로야말로 당시 철 생산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야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합천에 야로라는 곳이 있는데 해인사 가는 입구에 있는 곳입니다만은 말 그대로 야로입니다. 야로라는 것은 뭐 단야할 때 야자고 로할 때 로자인데 용광로 할 때 로자인데 여기는 뭐 이 야로 지역의 철사는 조선의 3대 철 생산지였습니다. 그만큼 조선 시대 때 많이 공납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삼국시대 고령 지역에서 아직까지 조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철기의 철 생산 양태를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조선 시대에 그렇게 많이 철이 생산됐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합천야로라는 곳은 지금 행정구역은 합천이지만 실은 수교를 통해서 고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로 역시 조선시대의 유명한 철 생산지였기 때문에 고대에도 철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 후보지일 뿐 가야 당대의 철 생산지라고 확증할 만한 단서가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강바닥의 모래를 채로 쳐서 얻어냈든 산에서 철광석을 캐내서 생산을 했든 가야가 철을 대규모로 생산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철광석을 그대로 운반해서 다른 지역에 팔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형태로 교역을 했을까요? 철은 1차적으로 재련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정련이라고 해서 한 번 더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정련한 철 소재를 가지고 철기를 만드는 3단계가 있는데요. 김해에서는 그 2단계까지를 해서 재련과 정련 2단계를 하면은 그 다른 불순물은 다 사라지고 철의 그 이 기운, 철의 성분만 이렇게 녹아 나와 가지고 순수한 철 덩어리가 되는데요. 그 철 덩어리를 일정한 그 이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AD 2세기까지는 그 가야 지역에서는 그것을 철제 그 도끼 김해를 비롯한 옛 가야 지역에서 대거 발견된 유물 중에 판상철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널판지 모양으로 만든 새도끼라는 뜻입니다. 판상철부는 연장으로도 쓸 수도 있지만은 그 연장을 또 두드려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막대처럼 생긴 그 봉상철기는 이것은 결국 단순하게 철 소재로만 만들어진 거죠. 판상철부는 연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두드리면은 철 소재로 되는 것인데 비해서 봉상 그 철기는 완전하게 인고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인고도 상태로 아마 만들어서 이것을 일본 열도에 공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더더욱 4세기 이후에 가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까지 도구 또는 인고도 상으로 공급되던 것에서 완전히 인고도만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판상철부란 도끼 모양을 하고 있지만 자루가 달리지도 않았고 도끼날이 있지도 않은 말하자면 도끼 모양을 한 납작한 쇳덩어리를 말하며 봉상철기 역시 막대 모양을 한 쇳덩어리를 일컫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그 자체로 연장구실을 했다기보다는 대장간에서 달군 다음 농기구나 무기를 만드는 소재로 사용됐겠죠. 가야에서 생산된 철 소재는 시간이 흐르면서 크기도 다양해지고 조금 더 세련된 모양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옛날 실패처럼 생긴데요. 그 실패가 길쭉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처럼 생겨서 그 철정, 덩이쇠, 우리 교과서에서는 덩이쇠라고 하고요. 그 사료상으로는 철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만들어서 10개씩 묶어요.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잘록하니까 10개씩 묶어서 이렇게 들 수가 쉽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묶어서 파는 게 되는데 그 철정의 길이가 이제 규격화가 돼서 10cm 정도 되는 거, 그리고 한 20cm 정도 되는 거, 그리고 한 40cm 정도 되는 거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10cm 정도 되는 것은 좀 값이 싸고 20cm는 그 다음 40cm 또 2배. 자, 옷감 사세요. 중국에서 가져온 비단입니다. 거울 사시오. 외국에서 들여온 최고급품 거울입니다. 비단 한 필 주시오.
거울도 2개 사가야겠어. 아이, 어디서 온 뉘신데 뭘 가지고 비단을 사겠다는 거요? 외국에서 가져온 거울이 얼마나 귀한 물건인데 이 2씩이나 사겠다는 거요? 이 태백산 산삼이라도 캐가지고 온 것이요? 난 가야에서 왔소이다.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칼이나 창도 만들 수 있는 가야 특산품 철이요. 철. 쇳덩어리. 아이 그렇잖아도 가야의 쇠장수가 안 오나 기다리고 있었어. 자, 그럼 교환을 해봅시다.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실린 변진조의 기사를 다시 살펴볼까요? 그 나라에서는 철이 생산되는데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는 철로 이루어져서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다. 이렇듯 가야 사람들은 다른 지방보다 앞선 재련 기술을 가지고 일정한 규격의 철 소재를 만들어 화폐 대용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철광석들이 모두 김해 지역으로 운반돼 와서 가락국에서 재련을 한 다음에 애부로 수출됐기 때문에 김해의 가락국을 세를 관리하는 나라라는 의미에서 금관국으로 불러왔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륙 지방에서도 재련을 했을 것이다. 주보돈 교수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3세기, 4세기를 거치면서 내륙에도 철을 개발을 해가지고 스스로 채광하고 야철을 제철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가게 되면서 철의 비중이 가지는 게 굉장히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변화하는데 철을 이제 수출하고 하는 건 원자재로 수출하는 것은 그 철정이 이제 그 돈으로 기능을 했던 거죠. 철을 가지고 어떤 철이 지금 나와 있는 철정을 보면 거의 일정하게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규격화되어 가지고 그것은 매개의 중요한 수단으로 교류를 해 나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화폐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필요하면 그걸 다시 녹여 가지고. 그러면 가야의 철 소재나 철 제품들은 어디로 팔려나갔을까요? 우선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나타나 있듯이 마한과 진안 지역을 비롯하여 한반도 동북쪽에 있었던 예족 그리고 바다 건너 외인들이 가야의 철을 사갔을 뿐 아니라 낙랑과 대방에도 공급되었다고 했으니 가야의 철이 수출된 통로가 대체로 드러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열도의 경우 어떤 항로를 거쳐서 들어갔을까요? 김해에서 맑은 날에는 스시마가 보이죠. 그 스시마에서도 그 김해 부산 쪽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곳까지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배 타고 그 이 스시마에서 이끼까지는 보이진 않아요. 근데 조금만 가면 보여요. 그래서 조금만 가면 보이기 때문에 이끼섬까지 가고 이끼섬에서 또 큐슈는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끼섬까지 가고 보이니까 뭐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해를 통해서 스시마 이끼를 거쳐서 일본 큐슈로 건너가는 그 루트에 대해서는 정식 교역로로 뚫린 거는 저는 기원전 한 2세기 초 정도였다고 보입니다. 김태식 교수는 김해에서 일본 열도에 이르는 뱃길은 이미 고조선 시기에 위만이 동북아 지역의 교역을 주도하면서 일본 열도로 가는 통로로 이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해에서 출발하여 스시마 이끼섬을 거쳐서 북큐슈 지방으로 항해했다는 사실이 위만조선 계열의 청동거울이나 세용동검 등의 유물을 통해 입증된다는 얘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야와 일본 열도의 외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인적 교류가 함께 진행됐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에서 가야의 철수제뿐만 아니라 김해 지역에서 사용하던 생활토기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외와 교역을 하려면 가야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김해 지역에서도 외인들의 토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에서 일부 외인들의 거주지로 추정될 만큼의 외 토기들이 나타나고 그 규슈 지역에서도 일본제 토기들 사이에서 가야 계통 토기들 또는 후기 무문 토기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건너간 것들이고요. 또 가야의 철과 함께 그 외에는 그 일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지 않을 겁니까? 원하는 거는 선진 문물이거든요. 그러한 선진 문물, 그러니까 중국 계통의 거울이라든가
또 중국 계통의 무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건너가는데 거울이 많아요. 그런데 4세기 들어서면서 가야의 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생깁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교의 내용 일부를 살펴보기로 하죠. 고구려 미천왕 14년 겨울 10월에 낙랑군에 침입하여 남녀 2,000명을 사로잡아왔다. 이듬해인 미천왕 15년 가을에는 남쪽으로 대방군을 침공하였고 16년 봄 2월에는 현도성을 쳐부수고 많은 사람을 사로잡았으며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도 가야의 주요 철 공급지로 올라있는 낙랑과 대방이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 멸망해버립니다. 고구려 입장에서 보자면 통쾌한 일이지만 가야의 처지에서 보면 커다란 철 판매 시장을 잃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일본 열도에 대한 가야의 철 소재 공급 루트가 달라집니다. 경북대 박천수 교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4세기 이후의 겁니다만은 3세기 때까지는 이와 같이 그 일본 열도의 그 금강가야산 김해 지역의 어떤 철 제품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구주 지역에만 주로 들어갑니다. 구주 지역을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더더욱 주목되는 것은 4세기 이후가 되면 일본의 새롭게 중심부로 대두한 긴키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오사카 나라 쪽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313년 낙랑이 멸망한 이후에 중국 9년에 공급받은 철이 많이 공급된 철이 아마도 일본 열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들어가게 됐는데 낙랑과 대방이 망하자 가야 쪽에서 일본 열도에 더욱 많은 철 소재를 수출하기 위해서 팔로 개척에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김태식 교수는 가야 철 제품이나 철 소재의 또 다른 공급처로 제주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AD 3세기 지역의 그 당시의 기록인 그 위서 동의전,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도 제주도를 주호라는 기록으로 해서 제주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동네에 대해서 이미 중국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주호라는 것은 그 이 섬 주자에다가 오랑캐 호자를 써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거의 벗은 상태로 다녔는데 윗도리만 좀 가린 상태였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자세한 기록은 없어도 그러한 정도의 기록이 있는 거로 봐서도. 그럼 이번에는 가야 철 소재의 주요 공급처였던 일본 열도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가야와 교역을 했는지, 다시 말해서 가야는 일본 열도에 철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직 선진 제철 기술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철을 생산하지 못했던 외인들에게 가야의 전략 물자인 철 소재는 대단히 귀중한 물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고 철을 공급받았을 터인데 그 교환 수단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할 만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학자들을 난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 소재는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물자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가야에 제공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교환 수단이 무엇이겠느냐?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가야가 외에게 철을 주고 대신 무엇인가를 가지고 왔다면 고고학 자료로 뭔가 발견됐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혹시 소금이 아닐까요? 소금이요? 소금을 가져왔다면 물론 당시 가야인들이 다 먹어버렸을 테니까 유물로 발견되지도 않겠죠. 하지만 발견된 유물이 없으니까 소금일 것이다.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소금을 만드는 대체적인 방법은 그 토기에다가 바닷물을 넣고 끓이는 방식이었어요. 그렇다면 당시 소금을 굽던 토기 유물이 발견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발견되지 않는단 말이죠. 가야인들이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든 흔적이 없으니까 소금은 일본 열도에서 들여와서 먹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소금을 수입했을 거다. 소금은 남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제염톡이라고 해서 그 소금을 그 바닷물을 토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불에다가 끓여서 바닥에 가라앉는 그 소금을 채취하는 그 토기가 제염토기인데 그 제염토기 그 쬐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좀 덜어 발견이 되는데 우리 한국 쪽에서는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제염을 일본에서 한 걸 가야가 수입하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학설도 있기는 있는데 워낙 증거도 없고 제염토기 없이 사실은 뭐 이 산에서 나는 소금을 채취하는 경우도 있고 천일염을 그때도 했는지도 모르고. 당시에 부족이나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기구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쇠였습니다. 쇠는 한자로 쇠금자를 쓰는데요. 쇠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루라도 섭취를 끊으면 안 되는 염분이었습니다. 이 염이 쇠 다음으로 중요하다 해서 작은 쇠, 즉 소금이 되었다. 소금의 우리말 유래를 이렇게 풀이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가 일본 열도에 쇠를 공급해주고 그 대가로 쇠 못지않게 소중한 소금을 가져왔다. 이런 교육이라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가야 사람들이 소금을 천일염으로 생산해서 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역 상대품이 소금이었다는 얘기는 너무 막연합니다. 김태식 교수는 특별한 교육품을 그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그가 쇠의 교환 대상 품목으로 제시한 것은 물건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는 일단 중국 사서인 후한서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근거로 듭니다. 외왕이 생구 160명을 가락국에 보냈다. 여기 나와 있는 생구는 날생자에다 입구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가야로부터 공급받은 철 소재의 값으로 노예를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학자들 중에는 그게 그냥 유학생을 가리키는 말일 거다. 응? 중국 그 문화를 배우러 간 유학생일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정설은 그 생구라는 것은 노예다. 그래서 그 노예를 막 100몇십 명씩 보내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왜가 1세기 뭐 3세기 뭐 이러한 당시에 그 중국과 교역할 때 생구를 보냈다. 그리고 선진문물을 받아가거든요. 그러한 그 행태가 중국 기록에서는 기록이 돼 있지만 우리 가야 쪽에 기록이 없어서 안 남긴 거다. 그렇다면은 그 이 문화 수준이 높은 지역과 자기들이 교역할 때 역시 일본 외국에서는 가야에도 생구를 보내고 철 제품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야철, 제련, 정련, 단야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그 일이 힘들고 험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이고 따라서 가야는 일본 열도로부터 쇠를 공급하고 거기 상응하는 대가로 노예를 받아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김태식 교수는 일본 열도에서 노예를 데려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고고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김해 지역에서 외인들이 사용했던 토기들이 발견됐는데 그 양은 가야 전체 토기의 5% 이내이다. 일단 그런 토기를 쓰는 사람들, 즉 외인들이 김해 지역에 거주했다는 증거다. 그 토기들로 미루어 외인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가야에 머물렀음이 입증됐다. 뒤이어서 같은 자리에서 가야 토기도 아니고 외인의 토기도 아닌 변형된 토기들이 나오다가 이후 시기부터는 외인의 토기는 없어진다. 처음에 외국의 노예들이 자신들의 생활도구인 토기를 가지고 건너와 살다가 2, 3세대로 이어지면서 후손들이 모두 가야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식의 토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진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후한서에 나온 생구는 일본 열도로부터 철의 대가로 받아온 노동력, 즉 외인 노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적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 사이에서는 물품값 대신으로 사람을 바치는 이런 식의 교역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AD 5세기 때의 백제도 중국에 사신 보낼 때 생구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AD 5세기 당시에 중국에 보낼 때 뭔가 그 이렇게 돈 나갈 만한 게 없어서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노예를. 백제도 하물며 중국에 대해서 그러는데 일본이 문화 수준 낙차가 큰 지역하고는 얼마든지 그런 교역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교역이 점점 그 이 국가 단위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소국이나 또는 더 큰 국가 단위로 점점 커지다 보면은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관계로 충분히 전환됐을 거다. 경제적 관계가 정치적 관계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백제가 일본 열도에 끊임없이 선진 문물을 전해주고 그 대가로 외로부터 병력을 지원받았던 것도 이런 교역의 변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5세기 중엽에 이르면 김해를 출발해서 일본 열도로 향하던 철의 교통로가 하동 지역을 거점으로 출항하는 루트로 변하게 됩니다. 경북대 박천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5세기 중엽 때 되면은 신라가 낙동강 하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야가 낙동강을 통해서 일본 열도에 철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렇다면 대가야가 항구를 확보하기 위한 곳이 어디냐? 그래서 전라도 쪽으로 돌아서 내려가게 되면 어디냐 하면은 고령에서 출발한다면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남원, 구례, 하동 이러한 통로를 거치면은 아마도 그 일본 열도로 가는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 이게 주목되는 것은 특히 하동 지역은 일본 서기에 대가야 또는 백제가 외와 교통하던 곳 항구로 나옵니다. 이런 식의 가야와 외의 철교역은 5세기 말 혹은 6세기 초에 일본의 제철 기술이 갖춰지게 되면서 그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